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급등하고 있는 물가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부터 대책 마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이 후보의 주요 발언부터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어떠할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모두 발언도 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물가 상승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0.5%포인트 이상의 어떤 빅스텝,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불필요한데 네. 어쨌든 기준금리는 조금씩 앞으로 오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의 전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금리는 인상이 될 것이다. 이창용 후보자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에 계속 시그널을 내비친 상태였습니다. 특히 14일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었을 때 본인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이제 표현도 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런 통화 정책 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것, 한마디로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요 이유로는 역시나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물가 상승의 압박이 생각보다 더 크다라고 이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물가 상승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역시나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통적인 어떤 경제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추가 인상은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빅스텝에 대한 이슈인데, 네. 빅스텝이 과연 필요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우리나라는 좀 선제적으로 먼저 올려왔습니다. 금리를 네. 작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주요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이제 금리를 올다 보니까 급격하게 0.5%포인트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우리는 미리 올려왔기 때문에 네. 빅스텝에 대한 것은 아직 불필요하다라고 이제는 후보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금리 인상이 곧 통화 정책의 긴축 방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가 생각한 통화 정책 운영 방향하고는 조금 맞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후보자가 재정 준칙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재정을 쓸데없이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아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창용 후보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공약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지금 이제는 돈풀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공약 때 얘기했던 50조 원의 추경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대출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는 재정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의 물가를 보면은 통화량은 풀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좀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이창용 후보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미시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소자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시적인 영향이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미시적 정책들이 만약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영향이 커진다 그러면 이러는 정책 당국의 협의를 통해서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율을 통해서 이겨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50조 원 추경 공약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한 35조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35조 원도 현 정부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했던 총 규모거든요. 예. 다 합쳐보면 35조 원인데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 공약에 나왔던 만약에 실제적으로 35조 원이 된다 그러면 그 많은 금액을 이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후보자가 얘기했던 거는 어차피 이 금액도 전 국민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소상공인, 말 그대로 정부의 방역 대책 때문에 장사를 쉴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거든요. 예. 최대 피해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게 쪽지게처럼 이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영향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아마 추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참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참 이렇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교묘하게 참 맞서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에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취임한다 그러면 그럴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참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 게 여건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들을 좀 보면은 한 세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네. 가계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대책도 언급이 됐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또 중장기 경제 과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증세 정책과 관련한 아이디어들 내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관련해서 발언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가계부채 문제를요, 그 해법을 두 가지로 좀 내놨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첫 네. 번째로는 이제는 통화 정책이겠죠. 기준금리 인상 역시나 금리 인상 시기이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가계부채 문제를 좀 잡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대출이 안 왔던 이유가 사실 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분위기가 대출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물론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좀 압박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완화, 그러니까 심리적인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 특히 DSR 규제를 좀 거론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DSR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월 소득에 대비해서 이제 부채를 안 하라 이거죠. 그래서 내 소득 대비 부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래야지만 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게 이런 겁니다. 하느니 금리 조절 시그널을 미리 내서 시장에서 미리 대비하게끔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이제 분위기인데 예.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계속 정책들이 너무나 예상치 못하게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화 정책들이 미리 시장에 던지고요. 시그널을 내고 그러면 경제 주체들이 그 시그널을 통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가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한번 거론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높다. 네. 정부 부채 얘기도 했습니다. 뭐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아직 GDP 대비 우리나라는 뭐 정부 부채가 높지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뭐 시장에서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심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청년 문제, 실업 문제도 심각합니다. 재정을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 재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채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부 부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증세도 또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예. 사실 증세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지금의 복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은 비용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증세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GDP 대비해서 한 0.5% 정도를 증세를 하자. 그 증세를 한 금액을 다른 게 쓰는 게 아니라 복지 재원으로 쓰자라는 예.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근데 예,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증세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복지 재원에 쓴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회적 합의도 될 수 있고 특히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정치권도 뜨거워지겠죠. 네. 정치적 합의도 필요한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회적 합의, 정치적 합의도 말 그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과연 이게 이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소화를 시킬지는 좀 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새 정부에서 또 같이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줬다라는 느낌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와서는 지금 주요 기업, 국내 기업들의 1분기 경영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뭐 정유사나 지금 삼성전자 등 이번 앞에 앞서서 잠정 실적을 미리 발표한 바로는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호실적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참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은 네. 또 잘 되는 기업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뭐 정유사 같은 경우는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 스케줄을 본다 그러면은 1분기 경영 실적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27일에는 SK 하이닉스와 LG 엔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28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다음에 29일에는 SK 이노베이션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정유사입니다. 정유사가 사실 최대의 흑자를 그렇죠. 기록할 것으로 예. 보고 있고요. 사실 이미 선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기대되는 사실 또 종목이기도 한데 네. 사실 지금 보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영업이익이 오를 것으로 또 보고 있고요. 그만큼 정유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영업이익이 크게 늘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정제 마진이죠. 그냥 정제 마진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파는 가격에서 그냥 재료값 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 물류비 빼고 이게 정제 마진인데 지금 정제 마진 BEP가 원래는 통상 4, 5에서 5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손익분기점이 이제 4에서 5달러 정도인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나오는 정제 마진이 무려 지금 18달러예요. 어우.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사실. 예. 뭐 손익분기점 BEP를 넘어서 최대 수익을 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정제 마진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직 항공 뜨지 않았거든요. 아, 그렇죠. 항공 수요가 이제 늘어납니다. 네. 이제 일상으로 회복이 된다 그러면 항공유에 대한 계속 기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제 마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유사 굉장히 호재로 보고 있고요. 예. 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LG전자도 굉장히 조금 영업이익은 뭐 주가는 좀 흐름이 안 좋지만은 네. 사실 영업이익 회사가 일한 걸로 보면 굉장히 영업이익이 높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호조세, 그다음에 예. 이제 디램 가격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한 3분기에 가서는 이런 부분도 이제 영향을 미쳤고 LG전자 프리미엄 가전 이슈로 인해서 이런 뜨거워지다 보니까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전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모바일이나 가전 부분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뭐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기업들은 좀 부진한 성적표를 받을 걸로 좀 여겨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뭐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공급망 차질 충격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모았던 뭐 에너지 엔솔 같은 경우에는 오를 기미가 좀 보이지 않아서 네. 앞으로 배터리 전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디스플레이와 이제 배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원자재 가격 때문에 사실 이제는 전망치를 좀 암울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1분기 성적표도 부진할 것으로 이제는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비용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늘어났으면 이제 물건값에 사실 녹여내면 되거든요. 예. 근데 정유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유사 이런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정유 쪽은요. 사실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바로 물건값을 투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방 말했던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물건값에 바로 녹여내지를 못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예. 계속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게 되죠. 무엇보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완성차, 예. 반도체 수급이 안 됐거든요. 이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 깨지다 보니까 네. 공급망이 안 되다 보니까 완성차를 못 만들어내죠.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필요 없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뭐 원자재는 늘어나죠. 재료값은 늘어나죠. 뭐 판매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성 측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물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물류비가 너무 증가됐어요. 이게 공급망 차질이 되다 보니까 뭐 매번 말씀드렸지만은 항만에 가면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뭐 예. 코로나19로 인한 이슈도 있겠고요. 이제 뭐 말 그대로 인건비가 너무 올라온 부분이 전 세계적인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항만에서 물류 비용이 너무 증가된 부분. 물류 비용 증가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자동차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래서 좀 업계에서는 좀 1분기 영업 이익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인수위가 이야기로 넘어와서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정책 발표가 좀 미뤄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인수위 내에서 혹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발표 시점이 좀 연기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정책은요. 사실 부동산 시장에 뭐 말 한마디로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대선 이후에 강남 서초 아파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평균 4억에 올랐다. 그냥 선거만 끝났는데요. 네, 예. 정말로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오르게 되거든요. 왜 올랐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공약 때 나왔던 이런 규제 완화 정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호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수위 쪽에서도 이게 섣불리 정책을 발표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서울시나 일부 지역
그다음에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 마당에 섣부른 정책 발표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때 밝히겠다라고 사실 얘기했다가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그걸 주워 담았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청문회에서 발표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인수위 쪽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뭐 인수위도 아니라 새 정부 들어와서 새 정부가 발표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게 좀 느려지겠구나. 네. 예, 이렇게 조금 발표가 느려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 차트를 본다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게 100을 넘어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오를 것이다라는 이제 소비자의 심리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공약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수위도 그에 대해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늦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동산을 지금 잡아야 하는데 다시 오르면은 맞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시장에서는 지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투영되어 있는 거고 맞습니다. 앞으로 공급이 앞으로 많을 거라는 기대감 역시도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재건축 단지들 분양 계획이 지금 차질도 빚고 있고 공급난이 조금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네. 뭐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 이런 공급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부동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왜 뛰었느냐라고 예. 봤을 때 사실 이제 심리적인 추요만 누르고 수요만 눌렀잖아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이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 정부가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둔촌 주공 비롯해서 서울 정비 지역 이런 사업장이 분양이 좀 차질을 빚고 있는 부분. 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는 둔촌 주공이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제때 안 이루어지면 전세 시장도 꼬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에 맞춰서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 역대 엄청 많거든요. 서울 지역에. 그럼 전세도 꼬이게 되다 보니까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겠고 이게 공급난이 우려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호가가 좀 뛰고 있다. 왜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가격이 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뛰고 있는 시장에서 속도 조절에 좀 나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공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재건축 단지인데 지금 1기 신도시가 왜 뜨느냐? 30년 예. 넘어간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늦춰줌으로써 이제는 속도 조절을 나서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거든요. 지금 네. 너무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속도 조절의 정부가 계속적으로 나설 가능성 시장에서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